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이 평생 풀지 못한 숙제를 한국이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으니까요. 권력자를 권력 위에 두지 않는 일, 과거를 덮지 않고 정리하는 일, 총을 든 조직이 스스로 헌법 앞에 고개 숙이는 일, 한국이 해냈습니다. 쿠데타 주역의 사진을 모든 부대에서 철거한 겁니다. 어떻게? 라고 세계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무서운 침묵이 지배했던 회의실로 말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저를 위협한 것도 아니었고 총을 겨눈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1987년 겨울 한국 군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일리, 미국 사회부 기자로 30년을 일했죠. 당시 서울은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지만 진짜 권력은 여전히 차가운 군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군 관련 기관 취재를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운이 아니라 공포의 시작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중한 나무 액자가 벽 정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인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감시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옆자리 통역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앞자리 장교들은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권리가 아니라 자살 행위라는 걸 말입니다. 펜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 기자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그저 살고 싶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대로 흘러갔습니다. 정해진 발언자, 정해진 문장, 정해진 결론뿐이었죠. 저는 비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의 본분을 포기하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벽 위 그 얼굴은 한순간도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군 회의실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처럼 걸려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문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군 지휘관실, 회의실, 복도, 어디를 가도 그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물들이 여전히 군부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질감은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도 그 침묵의 일부가 됐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진들은 영원할 것이라고요. 군이 스스로 과거를 정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총을 가진 쪽이 먼저 물러서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2월 워싱턴 자택에서 믿을 수 없는 속보를 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내란 반란 관련자 사진 게시 금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제가 공포에 떨며 올려다봤던 그 이름들이 군부대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군이 스스로 그 공포의 상징을 뜯어냈다는 겁니까? 1987년 그 회의실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전율이었습니다. 총을 든 조직이 자신들의 치부인 과거 권력자를 스스로 단죄한 겁니다. 제가 알던 그 한국 군대가 맞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은 위험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총칼이 아닙니다. 알아서 기는 분위기죠. 1980년대 후반 한국군의 공기는 바로 그 습관적 침묵이었습니다. 매주 브리핑룸에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정해진 장교가 나와서 정해진 원고를 읽습니다. 우리는 받아 적습니다. 질문 시간은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손을 드는 순간 그건 취재가 아니라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과 병력 이동에 대해서였죠. 담당 장교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안은 오늘 브리핑 대상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출입을 허가받지 못했죠. 질문 하나가 취재 자체를 닫아버린 겁니다. 출입 정지. 주방. 기자의 생명줄을 끊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을 든 기자가 아니라 그저 받아 적는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어졌죠. 벽에 걸린 사진을 보는 법도 보지 않는 법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탱크, 계엄령, 총부리.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벽에 걸린 쿠데타 주역들의 얼굴. 그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권력자가 대통령이 되고 다시 그 군복 입은 후배들이 그 사진을 걸어두고 경례를 하는 시스템, 그 견고한 카르텔 앞에서 외부자인 제가 느낀 건 철저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했습니다. 변화가 온다면 저 건물 밖에서부터 올 것이라고요. 시민들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의 언어로부터 말입니다. 군이 먼저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외신 기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군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제 상식이기도 했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스스로 내려오는 법은 없고 군대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진들은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가서 떼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이, 그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이 스스로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의 사진은 걸어둘 수 없다. 이 문장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군이 자신들의 신화를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선배님이라 부르며 받들던 존재들을 이제는 헌법 파괴자로 규정한 것이죠. 미국 기자인 저조차 상상하지 못한 결단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누가 총대를 메고 이 무거운 결정을 밀어붙인 겁니까? 저는 그동안 한국군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이 내려간 그 빈 벽, 그 하얀 여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활자로 박힌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군 부대관리 훈령 개정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문서였죠. 내란죄, 반란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사진은 군 부대에 게시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30년 역사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그 얼굴들이 군 회의실과 지휘관실을 지배해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동안 군은 교묘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 쿠데타를 했든 학살을 했든 어쨌든 부대를 거쳐간 지휘관 아니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번에 군이 그 방패를 스스로 박살내버린 겁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헌정 질서 훼손. 이 단어를 군이 직접 입에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군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총칼로 법을 짓밟았죠. 그런데 지금의 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선배들의 사진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법치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부대에서 철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제가 1987년에 숨죽이며 올려다봤던 그 회의실, 그 지휘관실에서 말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던 그 위압적인 얼굴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빈 벽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 공간이 꽉 차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원칙이 채워진 겁니다. 군은 과거를 지우려 한 게 아닙니다. 정리한 겁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숨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죠.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우러러보며 격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군은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미화를 멈춘 겁니다.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휘관도 어떤 부대장도 선배님을 기리기 위해 그 사진을 다시 걸 수 없습니다. 훈령이 막아섰으니까요. 법과 규정으로 박아둔 겁니다. 조직의 DNA를 바꾼 것이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명예를 택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던 1980년대의 그 오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스스로 바꿀 줄 아는 군대. 과거의 권력자보다 현재의 헌법을 더 무겁게 여기는 군대였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혁명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30년 전 그 회의실에서 느꼈던 공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낯선 감정과 비교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총성이 울렸습니다.
2025년 2월 미네소타주에서였습니다.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30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죠.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당방위였다. 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수집 전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 이 단어는 미국에서 마법과 같습니다. 이 두 글자만 붙으면 모든 게 정리되죠. 총을 쏜 쪽은 보호받고 쓰러진 쪽은 의심받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정당방위라는 발표가 나오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휴대전화든 지갑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총을 쏜 쪽의 두려움이 먼저 인정받는 나라죠. 기자로서 저는 이런 사건을 수십 건 취재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몇 주 지나면 또 다른 총성이 울리고 같은 공식이 반복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움직이지 않았죠. 정당방위라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깊은 수치심이었죠.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의 나라라 부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부하죠. 그런데 공권력이 시민을 쏘고 국가는 그 공권력을 먼저 보호합니다. 조사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이 과거 권력자의 사진을 내리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현재 진행형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비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한국 30년 전 쿠데타 주역의 얼굴을 군이 스스로 철거, 미국 지금 이 순간 총을 쏜 요원을 국가가 먼저 감쌈. 어느 쪽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변명에 익숙합니까? 저는 한국군 회의실에서 사진을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공포를 느끼는 건 제 조국을 바라볼 때입니다. 미국은 과거를 청산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총을 쏜 쪽이 먼저 보호받는 나라, 변명이 조사보다 빠른 나라, 시민의 죽음보다 권력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 이게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민주주의였습니까? 한국군이 사진을 내리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시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덮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지휘부 징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경고나 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파면과 해임이었죠. 파면입니다. 군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이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군복을 벗기고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군 경력 자체에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명예는 물론이고 생계까지 타격을 입히는 처벌이죠. 해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면 다음 수위지만 역시 중징계입니다. 이 또한 연금 감액이 따르고 군 내부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겁니다. 문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죄였습니다. 징계 사유도 명확했습니다. 국회 병력 투입, 선관위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작전 관여, 하나하나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들이었죠. 군복이 면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변명을 이미 1990년대에 거부한 나라였죠.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법원은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불법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그 원칙이 2025년에도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군이 군을 감싼다는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한국군은 자기 편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잘라냈습니다. 민간 권력이 군을 통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 스스로 헌법 위반자를 제거한 겁니다. 문민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이나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도 대부분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결론 납니다. 징계는커녕 승진하는 경우도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급장이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장성급 인사들이 줄줄이 파면당했습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 군복을 벗었습니다. 30년, 40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가혹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군이 헌법을 짓밟았다면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한국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연금 삭감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배신했다는 선언이죠. 한국 사회가 군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총을 들었다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미국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쏴 죽여도 정당 방위로 보호받습니다. 군이 해외에서 민간인을 학살해도 작전상 불가피로 덮입니다. 책임자는 흐려지고 처벌은 유야무야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했고 처벌을 실행했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칼날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특별검사가 움직였습니다. 수사 대상은 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내란죄로 수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것, 선관위를 봉쇄하려 한 것,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 언론을 통제하려 한 것, 하나하나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게 한국이 보여준 기준이었습니다. 특검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과 수단이 문제였다고 명시했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습니까? 내란입니다. 선거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까? 국헌문란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려 했습니까? 헌정 질서 파괴입니다. 법리가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죠. 쿠데타로 집권한 전직 대통령들을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때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내려졌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지만 중요한 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법부는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었든 대통령이었든 헌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 원칙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이 문제를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힙니다. 기소조차 망설여지죠? 권력자는 퇴임 후에도 보호받습니다. 국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권력자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국가 안정은 법을 지킬 때 오는 것이지 법을 어긴 자를 보호할 때 오는 게 아니다. 이게 한국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국가는 기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직위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름보다 헌법이 먼저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해본 나라였죠. 1990년대 신군부 내란 사건이 그 증거였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 두 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들어 권력을 빼앗은 자들이었죠. 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1심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2심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의 근거가 중요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가? 폭동이 성립하는가? 실제 위력 행사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비상계엄 사건도 정확히 이 기준에 들어맞았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보냈습니까?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선관위를 무장 점거하려 했습니까? 폭동입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습니까? 위력 행사입니다. 30년 전 판례가 2025년의 기준이 된 겁니다. 한국은 기억했습니다. 법원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사법부는 한 번 세운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는 쿠데타고 내란은 내란이라는 기준을 지켰죠. 권력자가 누구든 시대가 언제든 상관없었습니다. 미국 기자인 저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례가 있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흐려집니다. 시대가 다르다, 맥락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외를 만들죠. 한국은 예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2.12 때도 내란이었고 2025년에도 내란이었습니다.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치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이 문제를 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을 든 자를 법정에 세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기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그 재판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반신반의했죠. 한국이 정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까? 군부가 가만히 있을까?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법정은 멈추지 않았고 판결은 나왔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경험이 2025년의 자신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해봤다. 다시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 이미 민주주의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권력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 숙제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두 번째 답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2025년 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사망 사건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여전히 흐려졌죠.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정당방위라는 발표가 나오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늘 듣던 말들이었습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공권력은 방패 뒤에 숨습니다. 군과 무장 조직은 성격입니다. 전직 권력자는 존중의 대상으로 남아있죠. 과거를 정리하는 법을 미국은 모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연금을 삭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상징부터 권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저는 미국 젊은 세대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SNS에서 한국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한국이 기준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대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법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죠.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수출국이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이번엔 미국이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이 교과서였습니다. 총보다 헌법을 먼저 지킨 나라, 권력자를 법 위에 두지 않은 나라, 과거를 덮지 않고 정리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일리 30년 넘게 미국 기자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준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이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 말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말입니다. 1987년 그 회의실에서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쿠데타 주역의 사진 앞에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2025년 한국은 그 사진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멈춰 있었습니다. 기준은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겸손을 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것의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사진을 내리게 했고, 군을 징계하게 했고,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의지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용기 말입니다.